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망자는 406명입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50명입니다. 사흘째 두 자릿수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 수도권은 따로 방역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에 온 국민이 협조해 주실 것을 방역 당국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의 위로를 전하면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군 통신선 복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군의 소급 대응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군이 상당한 시간 동안 숨진 공무원을 구조하려던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갑자기 상황이 반전돼 적극적인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북측이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연장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두 통보로 휴가 승인을 받아 타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자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차량 집회 강행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은 참가 차량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리고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천절 차량 집회를 둘러싼 논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충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애도를 표하며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비극적 사건에 머물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북측에 군사통신선 복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데 대해 애도의 마음부터 표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짐작하고 남는다며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당국이 정부의 요구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북 모두 유사 사건 재발을 막자는 데 동의하는 만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자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틀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화의 첫 단추로 제안한 것은 군사통신선의 우선 복구와 재가동입니다.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필요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휴일 청와대의 공식 요청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군사통신선 복원을 요청하면서 비극적 상황이 남아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인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더 이상 마주 앉을 일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차단한 북측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석 달여 만에 다시 돌아설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북한 측에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공동 조사하자고 공식 요청했지만 북한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이 자체적으로 수색 활동을 벌이는 정황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을 남북이 공동 조사하자는 청와대 공식 요청에 북한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정부가 재가동하자고 요청한 군 통신선도 북한은 여전히 꺼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자국 해역에서 자체적으로 수색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군이 특이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고 북측도 수색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신을 습득하면 남측에 넘겨줄 생각이라며 자체 수색 의지를 밝힌 북한이 실제로 실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북한이 우리 군경의 수색 작전이 자신들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군 당국은 거듭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군사 분계선이 아닌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이야말로 실질적인 분계선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얘기해왔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인 해상 분계선이다. 그리고 NLL이 준수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런 정부의 변함없는 그 원칙이 있다. 남북 간 해묵은 NLL 공방을 재점화하고 공동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조만간 시신 수색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A씨를 발견하고도 6시간 동안 손 놓고 있었다고 국방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공무원 A씨에게 총격을 가하기 전 구조하려 했다가 상황이 급 반전돼 우리 군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공무원 A씨를 발견하고도 6시간 동안 군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이 계속되자 국방부가 추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공무원 A씨를 구조하려던 정황이 포착됐고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브리핑에서 북한이 그럴 줄 몰랐다고 밝힌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해명입니다. 이 관계자의 해명은 북한이 A씨가 탄 부유물을 줄로 연결해 끌고 가다 놓쳐 한두 시간 수색을 벌였다는 첩보의 연장선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구조 정황 첩보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좀 더 객관적 증거 제시가 필요해 보이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 어디에도 공무원 A씨를 구조하려 했다는 행동을 인식할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북한은 당시 통지문에서 A씨를 불법 침입자로 규정했고 단속 명령에 불응해 행동 준칙에 따라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A씨의 월북 의사 표명 여부와 시신 훼손 여부에 관한 남북 간 차이에 대해 제3자 입장에서 첩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시간 무대응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내놓은 늑장 해명이 우리 군의 입장치고는 너무 궁색한 게 아니냐는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여야는 오늘 이 문제로 대북 규탄 결의안을 논의했으나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결의안의 문구 수정을, 야당은 현안 질의를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도 정치권이 알력 싸움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대정부 현안 질의와 규탄 결의안 통과를 두고 벌였던 여야의 줄다리기는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긴급 회동을 열고 의견을 교환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영진 수석님과 함께 각 당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대북규탄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서로 이렇게 공유를 했고요.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결의안 채택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거대 양당의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불발. 결의안에 포함될 규탄 문구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입장이 나온 만큼 결의안에서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빼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면서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10월 6일 현안 질의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금일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는 국민의힘의 겁으로 무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 규탄 결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10월 6일 화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하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면서 가뜩이나 벌어진 여야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다시 내일까지 합의를 못한다면 대북 규탄 결의안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달에야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이 처참하게 피살된 사건 앞에서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정쟁하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1야당의 그 뒤에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네. 써붙여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사건의 경위가 파악됐다면 대통령은 일단 유가족과 국민한테 사과해야죠, 빨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대통령의 사과가 오늘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월북이다, 아니다, 실족이다 여러 가지 설은 지금 난무하지만 팩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근데 그 이 원인을 불문하고 어찌되었든 우리 국민이 북측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겁니다. 예. 그 이후 이제 불태운 소각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차이가 큽니다. 그것도 이제 진위를 밝혀야 되는 문제인데 예. 모든 문제를 불문하고라도 이런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민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제 대비해 나가야 한다라는 엄중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공식 사과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아쉬운 것은 네. 예를 들면 북한 측에서 발견했다. 그걸 우리도 알았다고 한다면 네. 진짜 긴급하게 군사통신을 할 수 있는 어떤 유선이 연결돼 있었다면 기다려달라. 우리가 데리러 가겠다. 아니면 우리 쪽으로 어떻게든 보내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네. 근처에서 받아가겠다. 뭔가 이렇게 좀 인명이 희생되지 않는 선에서 네. 뭔가 해결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건데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군사통신선을 빨리 복원하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이고요. 예. 그게 정상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끊어진 통신선, 군통신선을 바로 복구해야 한다라는 촉구도 했고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길게 보면 이게 또 분단의 비극 중에 하나가 그렇죠. 최근에 터진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남북 이 정부가 어떻게 이제 평화 체제를 안착할 것이냐에 지금 이 밀고 당기는 2018년에는 굉장히 호조의 분위기였다가 예. 지금은 교착 국면, 경색 국면, 이 악화일로로 가는 상황에서 또 이런 인명 희생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발 방지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의 소통이 좀 원활하고 적어도 민간인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 어제 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따르더라도 예. 지금 또 서해의 이 경계가 어디냐의 문제가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해 바다는 항상 위험하고 예. 언제든 이 분쟁이 상존해 있는 곳이다. 이게 재확인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의 오늘 국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는 결국 손뼉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북한도 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북한의 책임이 그 무엇보다 큽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주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숙제이고 이것에 대한 또 서로 다른 시각이 국회에서 충돌한 것이 오늘 상황이 아닌가 분석을 해봅니다. 나중에 또 어떤 상황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다급할 수가 있으니까 군사통신선 같은 건 빨리 좀 복원시켰으면 좋겠는데 네. 연락이 오겠죠 뭐. 네, 뭔가 이제 우리는 지금 이 공동조사까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 국민들의 이 분노와 여론을 관측하고 북한이 만약에 지난 금요일에 예.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사과까지 전달해 온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이 어떤 분노감이 사과 입장 표명 하나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예. 것도 북한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야겠죠. 아직도 두 가지 문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왜 이렇게 그동안 대응이 미흡했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제 문제를 해명하는 문제. 그다음에 진상조사가 끝난 건 아니지 않냐. 도대체 북한의 설명을 다 그대로 100% 믿을 수는 없고 네. 거기도 뭔가 축소 보고가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앞빼고 엇빼고 뭐 조금 달리할 예. 수도 있는 거고 우리도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두 가지는 남은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 군의 발표와 예. 그리고 이제 이 사과문과 함께 군 통신선으로 전해온 북한 측이 밝힌 사건 경위가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우선 이 중에 이제 진위가 밝혀져야 될 것이 월북이냐 사고냐 이 문제 하나. 근데 이게 저는 선제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 북측 바다에 떠갔는가, 표류해서 갔는가, 자의로 갔는가 이 부분은 어느 쪽을 다 봐도 미스테리가 남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풀려야 될 문제지만 이건 좀 후순위로 놓고 다만 군이 처음에 강하게 월북으로 추정했다가 유가족 측의 이제 반대가 굉장히 거세지면서 이 하나가 논란이 흘러간 경우가 있는데 예. 오늘 여당 측에서는 또다시 월북 정황은 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건 좀 이제 팩트를 놓고 우리가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국방부 초기 발표에서 자, 북측에서 어쨌든 어선이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를 해서 북한의 경비정이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럼 신원 확인을 했겠죠.
그런데 군의 입장 오늘 나온 건 원래 나왔던 얘기긴 한데 더 강하게 구조하려던 정황이 있다. 예. 우선은 이 임명을 구조하려던 정황이 여러 시간 있고 이 사람을 또 놓치면서 2시간 동안 찾아다닌 정황도 있고 결국 신병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6시 해가 저문 시간 이후부터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다가 예. 지금 우리 군은 6시간 동안 뭐 했느냐라는 야당의 질타도 있지만 제가 보건대는 5시간 정도는 통상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이 통상 우리 쪽으로 월남을 한 사람이 있거나 월북을 한 사람이 있거나 당국이 잡아서 취조를 하고 그렇죠. 그 결과 억류할 것이냐 돌려보낼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억류된다면 우리 국민이 북에 억류돼 있으니까 우리는 또 그를 이 풀려나게 하기 위한 노력, 외교적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통상은 국경을 통해서 돌려보내는데 그럼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북측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기다리면서 예의주시했는데 군이 미흡하다, 대응이 이제 부족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40분이에요. 예. 9시에 사살 지시를 우리 군은 포착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9시 40분경에 사살이 됩니다. 여기 이 사이에 40분 동안은 군은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6시간 동안 이제 손 놓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군이 억울한 대목은 앞에 여러 시간이 있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이 구명을 위해서 이 생존을 이제 위해서 우리 측에서 노력할 수 있는 이 기간을 실기한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이 향후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사실은 이미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은 왜 존재하지 않았던가 하는 부분들은 또 입장을 밝히고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치권으로 넘어오면 네. 국회에서는 이제 대북규탄 결의안이나 종전선언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것들 이제 논의해 나가야 되는데 네. 대북규탄 결의안은 글쎄요 추석 연휴 동안에 계속 이걸 정쟁화 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무산됐습니다. 네, 무산됐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큽니다. 지금 네. 남북의 간극이 큰 것만큼이나 저는 국회에서 여야 입장이 더 큰데요. 이왕 결의안을 채택할 거라면 저는 속도도 중요하고 예. 그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내용도. 사실은 오늘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제일 좋았을 것인데 예. 왜냐하면 이게 북측에 강한 입장을 전하는 것이든 혹은 강한 입장에 더해서 또 남북관계 향후를 열어놓는 입장을 보탠 것이든 간에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이 대체로 일관적이구나라는 시그널을 북측이 받아야 이게 전략적 의미가 있는 건데 예. 지금 북측이 보기에는 뭐냐 내부에서 싸운다. 지금 이제 저는 정부 여당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강경 대응 분위기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조사도 하고 또 북한의 이제 해명이 맞아야 되겠죠. 이것이 옳았다는 것도 향후 확인이 되고 그리고 남북 관계가 다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군통신선도 재개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간다면 이 안타까운 희생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측면으로는 이제 이 오히려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야의 입장은 너무 달랐어요. 예. 지금 그런데 저는 이 문구 때문에 이 시신을 불태우고 이 대목의 여야 입장이 달랐던 것은 지금 이것은 확인된 대목은 아니고 북한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그 반반의 가능성을 놓고 그럼 미확인 부분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팩트를 확인해서 제2결의안을 낼 수도 있고 제3결의안을 낼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처음에는 우리 국방부 만행이라고 규정했지만 북한은 부인한 상황이라 확인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 대목을 빼고서라도 예. 이왕이면 이 여야가 오늘 톤다운이 된 결의안이라도 내고 향후에 또 새로운 팩트가 확인되면 그때는 대화의 물꼬를 열 수도 있는 것이고 더 강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싸우다가 실기했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여당은 조금 고쳐서 대북규탄 결의안을 오늘 했으면 했던 것 같고 원래는 여당은 대북규탄 결의안이 오늘 안 나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난 금요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북측이 이렇게 사과까지 하는 지도자 명의로 사과하는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중간 간부나 이 박지원 국정원장 입장입니다. 아니면 현장 판단이 아니었겠느냐 사살 지시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의 입장을 상당히 좀 고심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규탄 결의안까지 낼 필요가 있겠느냐였지만 어제 또 이 경계선 문제까지 그렇죠. 다시 터지면서 지금 일단은 시신 수습이 안 된 상황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결의안은 오늘 나올 뻔했는데 이 야당은 너무 강공, 또 여당은 좀 너무 톤다운. 이것이 좀 엇갈렸던 건 야당 아닌가.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규탄 결의안이 되냐 이 내용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건데 일단 뭐
오늘 못했으니까 일단 뭐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또 논의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사이에 팩트가 좀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되고 좋죠. 예. 자,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네. 이제 휴가와 관련된 논란. 결국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네. 전부 다 혐의가 없는 걸로 일단 처리가 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기소가 됐고요. 네. 무혐의로 이제 결정을 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예. 한번 안윤학 기자의 리포트를 네. 듣고 한번 와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옛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였습니다. 서 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모두 23일에 걸쳐 1,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썼는데 이 과정이 적법한 절차 없이 외압으로 이루어져 결국 서 씨가 탈영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관계자 10명을 소환 조사하고 국방부와 병원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한 검찰이 8개월 만에 낸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추 장관과 아들 그리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모두 뚜렷한 혐의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검찰은 서 씨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개인 휴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정상 휴가라고 판단했습니다. 휴가 승인을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도 군무 이탈, 즉 탈영할 의도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보좌관 A씨가 서 씨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에 2차 병가 관련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아니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은 또 추 장관이 직접 청탁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인 만큼 직접 불기소 처리하지 않고 육군본부 검찰부로 넘겼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정상적인 휴가다. 어머니의 지위를 이용한 어떤 다른 조치는 없었다. 네, 결국 이런 네.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제 이 수사는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상당한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다 이제 이 체크를 했겠죠. 예. 그 결과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일단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예. 군도 인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류가 추후에 들어갔고 23일부터 휴가인데 25일 이 점호에서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이제 막사에서는 혼란이 있었죠.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런 점은 좀 이제 이 미흡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만 어쨌든 이 휴가 자체는 적법했다. 지휘관이 직접 구두로 승인한 게 맞다. 구두로 또 통보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이 추 장관이나 추 장관의 부모, 추 장관의 이제 이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네. 부부 이 청탁은 없었다. 어떤 이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보좌관의 통화도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보좌관이 휴가 처리 이후에 추 장관에게 보고한 문자도 이 예. 보도가 됐고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서 씨의 부탁으로 보좌관이 부대에 민원을 넣고 휴가 네. 처리가 이제 승인된 이후에 통보한 것이지 저것이 지시에 대한 보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 굉장히 오랫동안 여야 공방 끌었던 이 사안은 검찰 선에서는 결국은 이제 무혐의 불기소로 확정이 됐는데 네. 야당에서는 여전히 뭐 특검이라든가 결국은 이 권력을 위해서 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검찰이 봤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 걸었더라도 결국 추 장관의 이름을 대면서 압력을 넣지 않았겠느냐 했는데 네, 네. 그건 추 장관과 보좌관 사이에 오고 간 이제 카톡이 공개되면서 네. 뭐 소견서는 추후에 이렇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라든가 네, 네. 나온 내용들이 압박은 아닌 것 같다. 네. 뭐 그런 정도로 결론이 추후 나는 것 같습니다. 처리의 보고 정도로 보이는데 오늘 또 새롭게 나온 이제 보도 하나는 이것도 예. 확인돼야 할 사안입니다만 그 해당 이제 이 휴가를 지원한 지원 장교죠. 예. 대위의 이제 연락처를 추 장관이 이제 보좌관에게 전해줬다. 이런 보도도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검찰의 판단에서는 대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예. 적법한 휴가였다로 확정은 된 겁니다. 예. 참 이게 애매합니다. 그러면 여지껏 쏟아냈던 언론을 우리는 네.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네. 또는 추 장관 아들과 또는 남편 뭐 등등등 사실 마음으로 상당히 피해를 입거나 네.
타격을 입었다면 네. 이런 것들은 또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참 문제가 남습니다. 이게 코드가 있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뭐 지금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죠. 그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약간 좀 이 반복 재생산된 측면이 있어요. 지금 혐의 자체는 이게 군무 이탈이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란은 있었던 것 같고 이 현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게 휴가가 적법하냐 아니냐. 저는 청탁인지 외압인지 이게 공정한지 특혜인지 이것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이나 야당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 양과 파고드는 깊이가 과도했다. 지금 예를 들면 11억의 재산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회의원 얘기의 보도라든가 또는 1,000억 원 이상의 지금 이게 이해 충돌 혹은 포괄적 뇌물, 이게 논의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보도에 비해서 아들의 휴가 미복귀와 딸의 252만 원 이 보도는 훨씬 많았거든요. 그렇겠죠. 이거는 언론의 보도의 형평도 좀 어긋난 것 아닌가. 반성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야당 입장에서는 장관이 인사를 몇 번 하면서 수사팀을 흔들어 버렸고 장관 말을 잘 들을 사람들만 모아놔서 검찰의 수사가 역시 봐주기 수사다. 이것도 논란은 결국 좀 가겠죠. 그래서 야당에 드릴 수 있는 제안은 간단합니다. 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간 거예요. 물론 검찰도 수사를 했습니다만 언론과 이 국회의원들은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수사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걸 어디다 맡기면 되냐 하면 공수처에 맡기면 되지 않겠는가. 그럼 7월 15일에 설립하기로 했던 공수처가 있었다면 추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국회 일을 좀 덜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광복절 불법 집회 악몽이 되살아나 온 국민이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이번 추석과 한글날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방역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 이번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첫날 식당에는 테이블이 띄엄띄엄 놓였고 PC방 흡연실은 여전히 폐쇄됐습니다. 업주들은 손님이 없다며 한숨만 내쉬고 있지만 시민들은 필요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석 넘는 신촌의 닭갈비 식당. 점심 식사하러 온 손님들이 한 테이블씩 떨어져 앉습니다. 특별 방역 지침에 따라 자리가 20석 넘는 식당은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을 한 테이블 앉혀놓으면 그거 하나 건너서 한 테이블에 앉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테이블이 이제 28개인데 그거를 반뿐이 사용을 못해요. 절반밖에 손님을 받을 수 없다며 주인들은 한숨을 내쉬지만 손님들은 강화된 수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려가시는 분들이 연휴 기간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하면은 너무 빨리 번지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PC방은 금지됐던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지면서 모처럼 음식 재료를 장만해뒀습니다. 자리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가 뒤집어져 있어 한 자리씩 뛰어 앉아야 합니다. 대신 이제부터는 자리에서 이런 먹거리를 주문하고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고 흡연실 운영도 금지된 때문인지 손님은 평소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85% 정도가 학생 손님이었는데 지금 청소년 금지로 인해서 뭐 먹거리든 뭐든 저희 매출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문만 열어놓은 상태이고. 추석을 앞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찍 귀성하는 이용객들에게 방역 수칙을 안내하느라 분주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핸드폰 인증하시거나 승인번호 작성하시고 매장 이용 바랍니다. 긴 시간을 차에서 아기 때문에 보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조금 귀성길을 서둘렀고요. 오늘 평상시보다는 조금 덜 막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휴게소 안 식당과 매점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이 보이지만 다음 달 4일까지 앞으로 엿새 동안은 포장만 할 수 있고 식당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일단 휴게소에서 이제 식당가 이용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이제 포장 상품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는 그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휴게소 방문하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과 그다음에 거리 두기.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은 2주.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느냐 마느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 지침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8월 중순 수도권 재유행 이후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수도권 재유행 이후 하루 확진자는 400여 명까지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고 하루 확진자 50명은 수도권 재유행이 본격화된 8월 14일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8월 14일 이후 8월에만 19명, 9월에는 82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추석과 한글날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방역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 이번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연휴에 두 가지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 모임, 두 번째는 여행을 통한 감염의 확산입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금번 추석 연휴 기간은 가급적 집에서 보내며 긴급하지 않은 외출이나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히 어르신 등은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 만큼 직접적인 방문보다는 영상통화 등을 통해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0만 명까지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도 올해 추석 연휴는 고향 방문과 여행 모임을 자제하고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쉼이 있는 안전한 연휴를 보내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날이 쌀쌀해지면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린 사람이 국내에 3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끝나기 전인 2월 말, 코로나19가 유행했던 대구 경북 지역이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 유행이 같이 유행했던 그 시기에 확인된 2월에 확인된 사례가 3건 정도 양성이 확인이 되었고 3건에 대해서는 임상 증상이나 이런 건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중증은 아닌 걸로 그렇게.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동시 감염 사례가 여럿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16건 검사 중 1건으로 0.9%가, 중국에서는 2.7%, 터키에서는 2% 정도가 두 가지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 연구팀에 따르면 두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된 환자 58명의 치명률은 건강한 사람의 6배, 코로나19에만 걸린 사람의 2.3배였습니다.
영국에서 보고된 일부 사례에 따르면 치명률이 6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 특히나 같이 걸리는 군들이 대부분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독감주의보는 2018년에 11월 16일, 지난해에는 11월 15일 발령됐습니다.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데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면은 환기가 좀 어려워지고 또 건조하고 추운 낮은 온도에서는 바이러스가 좀 더 생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초 사회적 거리 두기와 국민의 위생관리 덕분에 독감주의보가 일찍 해제됐다며 철저한 거리 두기와 역학조사로 투인데믹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이후 사용을 바로 중단했지만 그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10개 지역에서 접종된 사례가 확인됐고 이상 반응도 신고됐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독감 백신 접종 지역이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거의 전국적입니다. 정보 조달 물량 접종 건수는 27일 현재까지 총 10개 지역에서 407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접종 중단 사실을 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게 컸습니다. 조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접종 지역이나 접종자 수는 더 늘 전망입니다. 긴급하게 사용 중단을 하고 난 이후에 시스템을 통해서 안내하고 또 의료기관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긴급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상 반응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접종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접종자가 나온 건데 중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작용이나 물백신 접종 우려 속에 나온 이상 반응 신고지만 어떤 백신이든 어느 정도의 이상 반응은 발생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항원이나 단백질 성분을 몸에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국소 이상 반응이 한 10에서 15%가 통상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이런 이상 반응은 하루 이틀 정도면은 소실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접종자에 대해선 지자체를 통한 일주일 집중 관찰과 예방접종 관리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상 여부는 식약처의 품질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고가 난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 유통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의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식약처의 품질 검사는 10여일 뒤쯤 나올 예정입니다. 질병청은 그 전에 이번 사고의 경위와 진행 과정, 예방접종 사업의 재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서울 도심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정부가 엄정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보수단체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네. 개천절 도심 집회 신청이 얼마나 접수가 돼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현재까지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이렇게 경찰에 신고된 건수가요. 1,184건에 이릅니다. 예. 이 가운데 집회 금지 장소이거나 10인 이상 모여서 금지 통고가 내려진 게 137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경찰은 또 앞으로 접수될 집회 가운데 10인 미만이더라도요. 대규모 감염 확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금지 통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런데 보수단체는 집회 강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차량을 통한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계획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단체가 오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들은 이 경찰이 감염증 재확산 가능성을 근거로 금지 통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무조건 집회를 막으려는 억압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차량 시위는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9대로 제한하고 종로구를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헌법 위반이다.
네, 또 내일 오전에는요,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8.15 비대위의 그 개천절 집회 허용 여부에 대한 법원 첫 신문도 진행이 됩니다. 이 8.15 비대위는 처음에 이제 개천절에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은 내일 이 단체와 또 경찰 측을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참여연대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네. 차량을 이용해서 그저 뭐 행진처럼 집회가 이루어진다면 그것까지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 않는 거냐? 아마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좀 눈에 띄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요,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 드라이브스루 집회까지 금지 통고한 결정은 과잉 대응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참여연대는요,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 없는 차량 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은 아니라면서요. 다만 이 집회에는 마스크 착용, 또 체온 측정, 손 소독제 사용, 자리 간격 유지, 참석자 명부 작성 보관 등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인천지법의 사건을 대표 사례로 들면서 밝혔습니다. 또 정의당도요, 이 비대면 차량 시위마저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런 입장도 나왔는데 경찰은 현행법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일단 경찰은 현행법 중에서 집회시위법 그리고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해서 이번 집회 금지 통고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장하영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요.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해서 차량 시위도 집회시위법을 적용받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경찰 간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장애물을 설치해서 교통을 방해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운전자가 구속되며 면허는 취소된다고 말했는데요. 또 서울청장은 광복절 집회 당시에도 처음에 신고된 인원보다 더 많이 참석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 경찰의 강경한 입장과 우려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결국은 법원이 빨리 판단을 내려서 옳다 아니다를 가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경찰이 더 다른 대응 조치를 하든 아니면 그대로 봉쇄가 되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코로나19 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지더라도 예정대로 12월 3일에 치릅니다. 대신 시험장을 늘리고 특히 한 교실에 들어가는 수험생 수는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대입 관리 계획 김종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올해 수능은 12월 3일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수험생 안전을 위한 사전 조치도 합니다. 시험실에는 수험생 인원을 최대 24명으로 제한하고 책상에는 전면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시험장은 수험생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일반 시험장에는 수능 당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을 위한 별도 시험실을 만듭니다. 격리 시험장에는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장과 확진자가 시험을 보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이 있습니다. 시험실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험실은 4,318개 더 늘어나고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은 7,855개, 격리자 시험실은 759개가 신설됩니다. 시험 감독과 방역 등 관리 요원도 3만여 명을 정원합니다. 또 수능 일주일 전인 12월 26일부터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교육부는 과거 2010학년도 신종플루 수능 대책 때보다 훨씬 강화된 방역 기준을 적용하여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할 것입니다. 수능뿐 아니라 논술 등 대학별 전형도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 시험장을 설치합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네, 앵커 리포트를 시작합니다. 비응급인데 긴급 이송,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아픈데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 하면서 소방관의 헬멧이 날아갈 정도로 때린다든가 구급차가 콜택시인 것처럼 술에 취해서 119를 계속 불러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쩌다 몇 명이 이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9 이송 환자 중에 사실 급하지 않았던 환자는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늘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9 상습 신고자 현황을 보니까 1년에 10회 정도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이 5,400명, 1년에 50회 정도 쓸데없이 신고하는 사람이 50명, 1년에 100번 이상 불러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119 구급차가 이제는 이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119 구급차가 이것을 거절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43.5%는 술에 취해서 119를 불렀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만성 질환자의 검진, 나 고혈압 때문에 병원에 예약이 돼 있는데 그날이 오늘이야, 나를 좀 병원까지 태워다 주시오, 이런 겁니다. 또는 구조 구급대원을 도착했는데 때린다든가, 이 밖에 넘어졌는데 약간 긁혔다든가, 감기 몸살이 심해서 병원 가는 게 너무 힘들다든가, 또 아주 가끔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병원 갈 택시비를 도대체 엄두를 내지 못한다라고 태워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급차가 거절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거절은 못하죠. 대부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뒤에 규정에 따라서 이번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까지 가긴 가야 되니 행정력의 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119 구조 구급과 관련된 개정안이 지난 24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119를 거짓 신고해서 부르면 기존에 2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또 구급차를 이송하는데 방해한 적이 있었죠. 택시가 가로막고, 이런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도록 바뀌었습니다. 119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그 시각에 어디선가 발생한 응급 환자는 정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기강 잡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소속 의원은 물론이고 지방 의원과 주요 당직자까지 다주택 여부에 대해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논란과 재산 누락 의혹을 빚은 김홍걸 의원을 전격 제명했습니다.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한 지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내린 결론입니다. 당대표는 10차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히 소집, 그 의결을 거쳐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대량 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의원 탈당까지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하자 이낙연 대표가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 윤리감찰단에 전방위 조사를 지시한 겁니다. 당의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와 기타 비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경실련이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주택 현황을 들여다보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 102명 가운데 31명이, 지금의 국민의힘 소속 6명 가운데 3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비율로만 따지면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의 절반이 2주택 이상 소유한 셈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의원의 경우 37명 가운데 5분의 1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방 의원은 물론이고 주요 당직자까지 당내 다주택 논란을 뿌리 뽑을 계획이지만 지방 의원 가운데는 지역 유지도 많아 이들이 다주택을 처분하면서까지 직을 유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시는 당의 기강을 확실히 잡으면서도 정부의 고강도 대책 이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집권 여당으로서의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재계와 일부 언론들은 기업 옥죄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것인지, 또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건국대 최백은 교수와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공정경제 3법 얘기 들어가기 전에 재난지원금 얘기를 잠깐만 해봐야겠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청하십시오. 재난지원금이 나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틀림없이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었는데 대상자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앞에 전자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아직도 안 하고 계실까? 예, 지금 뭐 안 한 규모가 한 전체 그 정부가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 대상자 중에서 한 27%. 그러니까 뭐 인원수로는 한 65만 명 정도가 되고요. 금액으로도 한 6,8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현장에 좀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의외로 그러니까는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많대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 쓰는 거에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이제 신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 1차 때 보게 되면은 뭐 매출액 증빙 이런 거를 이제 해놔가지고 그런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이제 그게 귀찮아가지고 지금 아직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까? 지금 원래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이제 마감하려고 했었는데요. 워낙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못 하고 계시다 보니까는 내일 오전까지로 좀 연장을 지금 하고 내일 오전까지 신청을 하면은 일단 추석 전까지는 지급을 할 지금 계획이라고 지금 정부 관계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코로나19로 분명히 큰 손실을 입었는데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가면 좋겠는데 손실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안 되는 분들 맨 처음부터 기준 선정할 때 좀 고민을 했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나 그게 좀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지금 그 사이트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지원 조건 정부가 설정하는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뭐 해당이 되더라도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들은 일단 그러니까 추석 이후로 다 밀어넣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체육 시설 같은 경우들이요. 태권도장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국세청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세 코드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집합 시설로 나중에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줘야지만이 정부가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에 계속해서 특별 피해 업종의 소상공인 조건들이 쭉 나갔는데 아무튼 좀 빨리 파악하시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경제 3법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늘 기업을 맞습니다. 하시는 분은 아니라면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좀 이제 축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느끼기에 이제 법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고 또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3법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듯이요. 우리가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공정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경제를 보게 되면은 시장 경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불공정한 부분들, 기울어진 운동장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관련된 법안이 상법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거래법 분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그룹법, 금융그룹 감독법이 이제 하나 있는데요. 상법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상거래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관한 법을 이제 취급하는 분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기업에 관련된 이제 법들을 읽은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라든가 아니면 다중대표 소송제 뭐 이런 게 이제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요.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소위 사익 편취.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일감 몰아주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부분과 관련된 거 대상 조건과 관련해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속 고발권 제도를 좀 이제 그러니까 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금융그룹 감독법인데요. 우리가 금융그룹 하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도 아마 그러니까 신한은행 하게 되면 신한금융지주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주회사 형태로 그러니까 금융그룹이라는 것은 금융회사가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말하는데, 근데 이제 지주회사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은 소위 금융지주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감독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금융회사 하나만 있는 이런 회사들도 개별 금융회사 감독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주회사는 아닌데 금융그룹으로 돼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현대차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있고 그러잖아요. 현대차 밑에요. 그다음에 뭐 교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부그룹인 DB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요. 이런 이제 비지주 금융그룹법
기업들이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예. 이들을 그러니까는 이들이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 감독에 그동안에 이렇게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예. 너무 떼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 삼성보험이 예. 자기들의 그 보험 가입자들의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의결권을 그러니까 이제 특수인에 대해서 재벌 집안의 특수인에 대해서 의결권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가 삼성전자 주식이 만약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손실이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생길 비위를 미리 막아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감사를 예. 이사 중에서 뽑지 않고 밖에서 반드시 데려와서 뽑아라 그러면은 이건 좀 기업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겠습니다. 근데 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 기업도 그러니까 일반 민주주의 원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사회라는 게 있고 감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이 그 최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을 일정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경영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예.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감사는 또 감사의 또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은 이사회가 이제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이런 말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그러니까는 대주주가 이사회나 감사를 다 사실상 그러니까는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견제와 균형이 안 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 말고 일반 주주들의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이사회나 감사가 제대로 못한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감사위원 중에서 한 명을 주주총회에서 예. 선출을 하게 하자. 그리고 원래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감사위원이 세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분 정도를 지금 주주총회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커다랗게 위협되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결국 기업에서 벌어질 뭔가 비위라든가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법마다 더 장치를 갖다 이제 강화하는 것 같은데 이제 기업들은 뭐 정부가 이렇게 협조해 달라 그래 갖고 투명하게 다 하려고 애를 쓰는데 뭐 이런 것까지 또 만들어서 얹어서 자꾸는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 야당은 반대를 해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하면서 또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또 선봉이고 이 국회 통과 무사히 될까요? 이게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랬거든요. 자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보다 오히려 약하다. 이런 예. 표현까지 썼거든요. 실제로 약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들을 많이 배려해가지고 이번에 정부가 이걸 입법 발의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한 명 정도로 했듯이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공익법인 인재니까 그래서 이 의결권 제한 같은 경우도요 2026년까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게도 예. 해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인재니까는 그 재계가 준비할 시간도 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해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일반 주주들의 그러니까 이익을 조금 더 그하고 좀 기업의 경영을 좀 투명하게 하자는 것은 예. 사실 기업 가치의 제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도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국민의힘 당에서는 예. 사실 이번에 김종인 비상 체제가 들어서면서 경제 민주화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의 원칙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이 좀 이제 관철시킬 수 있는 예. 양자가 어쨌든 간에 수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계한테 그렇게 위협되는 부분이 실제로 뜯어보면 많지가 실제로는 않아요. 없다. 예,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 정도 못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재벌의 힘당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 일부 교수들이 연구하라고 준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수천만 원을 썼다는 의혹이 감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죠. 고려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교육부의 종합 감사 결과 고려대 교수 13명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에서 6,693만 원을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에서는 이른바 부모 찬스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강의를 듣게 하고 근거도 없이 높은 학점을 준 교수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교수는 자신의 강의를 자녀가 수강할 경우 이를 대학 측에 신고하고 답안지를 포함해 성적 산출의 근거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고려대 학생 14명이 교수 부모에게 23개 과목을 수강했는데요. 대부분 A+와 A 학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연세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도 자신의 수업을 듣는 자녀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교수들이 적발되기도 했죠. 지난해 고려대 학생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는데요. 누리꾼들은 당시에 들고 일어났던 고려대 학생들은 다 졸업했느냐고 꼬집는가 하면 조 전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던 교수들을 향해서도 왜 자기 대학 동료들의 비리에는 침묵하느냐며 선택적인 공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총학생회는 성명을 내고 학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고려대와 연세대를 포함해 개교 이래 한 번도 감사받지 않은 16개 주요 사립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른 대학들의 감사 결과 역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국지적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한가위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맑은 날보다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압골이 남과 북으로 자주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첫날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비의 양이 많지 않고 파도도 0.5에서 2m로 비교적 낮아 교통에 큰 불편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도 영동에는 오전에 비가 내리지만 그 밖의 지방에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가위 보름달은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추석 당일 중부지방은 저녁에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으나 자정 무렵부터 차차 흐려져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비 소식은 계속됩니다. 금요일 오후 수도권과 영서지방, 개천절인 토요일에는 오전에 충청과 호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일요일 오전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내륙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연휴 기간 변덕스러운 날씨와 함께 기온도 이번 주보다 3, 4도 뚝 떨어집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감기와 독감 등 환절기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먼저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들에 대해 207님이 의견을 주셨군요. 추미애 장관 관련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국회는 더 이상 국력 소모를 말고 민생을 위해서 일하기 바랍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2369님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문제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추석절 연휴와 관련해서 2813님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인 위생수칙 잘 지키면서 명절 보내셨으면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가을방학의 끝말잇기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있어 몸도 마음도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교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